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심규범 박사님이라고 건설고용 컨설팅 대표로 계십니다. 이분은 예전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건설산업을 연구하셨고,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전문위원을 하셨던 분인데, 건설 현장의 적정임금제, 그 다음에 기능인 등급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그래프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건설 현장의 그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실제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법 비자금이 있고 부실 시공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대금 사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체불임금, 산재다발, 이런 건설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생산물이 부실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다, 이것이. 그리고 건설 기능 인력 기반이 약화돼서 건설 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이제 건설 산업의 하도급의 폐해를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간단히 보시면 건설 산업의 위기의 근원이라고 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발주자입니다. 근데 발주처에서 일반 건설업체를 갈 때도 최저가 낙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설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GS, 대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업체들에서 전문 건설업체로 내려갈 때 또 최저가 낙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가 낙찰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원가가 100원이었는데 이게 뭐 50원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다시 또 팀반장으로 내려갑니다. 팀반장으로 내려가는데 원래 여기서는 팀반장한테 물량을 도급을 주면 안 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상. 그런데 물량 도급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중간 착취가 일어나죠. 왜냐, 여기서 일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떼먹으니까 중간에 착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똥을 또 뗍니다. 아까 사례로 얘기했던 한 달 하루에 일했던 거 10,000원씩을 내나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중간중간에 얼마씩 걷는다든가 통장을 다 내놔봐. 이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통장을 다 줘. 근데 거기에 비밀번호를 똑같이 해가지고 줘요. 20명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은행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해가지고 다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똥을 떼는데도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에 21만 원, 23만 원을 써놓고 그 개인에게 돈을 보내는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은행에서 보내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냐? 팀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일한 노동자들은 거기서 10,000원을 떼일지 5만 원을 떼일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팀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돈을 떼고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올해 LH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물량 전체를 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 직종에 대해서 주고, 그 다음에 철근은 철근에 대해서 주고, 형틀은 형틀에 대해서 줍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쓰니까 근로계약서를 쓴 임금대로 돈을 지급해요. 통장 예를 들면 팀장이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준 다음에 나중에 따로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노임 단가가 예를 들어서 27만 원인데 근로계약서를 21만 원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LH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올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21만 원으로 근로계약서 썼으니까 이 보통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시중 노임 단가라고 해가지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발표하는 그 돈을 가지고 품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품셈을 해놓고 21만 원으로 돈을 주니까 나머지 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떼먹고 여기서 한 단계 떼먹을 테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두 단계로 그러니까 최소한 두 단계로 그렇게 중간 착취가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이 안에 요 아래에 그 팀 우리 보통 노동조합은요 전문건설업체에서 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도 물량 하도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이 일당을 받는 팀장이거든요. 노동조합의 조합팀을 운영할 때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팀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떼고 또 이게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뭐 고숙련 그 고임금을 받는 고숙련자가 있다. 그다음에 저숙련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 그다음에 불법 고용된 건설 현장 최근에 불법 고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저임금이겠죠 당연히 저임금을 줄 거니까 쓰는 거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중간에서 다 떼고 나면은 이 고숙련 실제로 이 숙련도가 돼서 견실 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고숙련 노동자들은 결국은 쫓겨난다. 그래서 건설 업계의 최저 낙찰이 악화에 의한 양화의 구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불법 고용에 의한 저임금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들이 채워지면서 정작 필요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다 현장에서 쫓겨나는 형태. 지금 현재 형태가 딱 이 형태입니다. 일하던 조합원들은 다 쫓겨나고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 저숙련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 산업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지금 우리나라 건설 현장 그리고 건설 노조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하도급으로 인한 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21년 6월에 광주 학동에서 있던 철거 현장입니다. 이게 불법 하도급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던 거 아마 뉴스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그 조합이 있었고 원청이 있었고 하도급 업체가 여기 이게 다시 이제 하도급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28만 원이었는데 4만 원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예인데요. 3.3제곱미터당 28만 원이었는데 4만 원, 7분의 1로 줄은 실제로 이거는 조사해가지고 그때 발표했던 거예요. 이런 하도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광주 학동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서 이렇게 심각하니까 28만 원짜리 공사를 4만 원에 하는데 부실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사고가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공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철거 작업을 하면서 건물이 이렇게 붕괴됐다.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재개발 사업 감리자 차모 씨가 나를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게 지인한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하니까 현금을 전달합니다. 동구청 감리를 선정하는 공무원한테 실제로 이제 돈도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언론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7명이 사상했죠.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그다음에 또 이것도 광주인데 뭐 사실 부실 시공은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인천에서 있었던 그 사고도 있었지만 이 사건도 상당히 전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광주 화정동에서 23층부터 38층까지가 다 무너졌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겨울철인데요. 이게 11월 23일 타설을 하고 10일 후, 7일 후, 6일 후, 8일 후 이렇게 타설을 했어요. 이 겨울인데 보통도 10일 이상 2주 정도의 그 양생 기간을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 받치고 있던 이 동바리를 제거한 거 아니냐라고 한 이건 이제 건설노조가 이제 조사해가지고 발표했던 건데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 콘크리트 타설 공정에 대해서 불법 재하도급을 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확인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콘크리트 타설만 불법 하도급을 했겠냐? 아닐 거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하도급들 각 공정마다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이주 노동자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 고용이 허용된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 고용을 해서 이 구간을 지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문제 아까 이제 숙련 인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앞에 그 그래프 제가 보여드렸는데 미국하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느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는 이 뭐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사 원청사겠죠. 원청사한테 주고 그 원청사가 다시 또 이제 하청사한테 줬다면 이렇게 그
그 하청사가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 나온 이유는 미국의 그 적정임금제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이 미국 얘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된 건데요. 공공기관에서 직접 임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중간에 떼거나 하지 않겠죠.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업체들한테 이렇게 더 저가 낙찰인데 또 이렇게 전체를 다 주게 되면 결국은 임금 포지션에서 떼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떼먹고 낮은 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임금으로 일하니까 그게 결국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지급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요즘 뭐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을 해야 되네. 뭐 이러면서 그런 제도들을 시도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편법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6가지 요구안을 얘기하는데요.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다단계 하도급이 뭐 체불임금 늘고 있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보임금 사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해서 15일 이내에 줘라라고 해서 단체협약에는 15일에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사실 그달에 일한 거 그달에 받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25일이면 임금 나오죠. 그죠? 한 달 다 가기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달 다 일했는데 그 다음 달에 지금 어떠냐? 50일, 60일 얘기는 1월 달에 일한 것을 막 3월 달에 받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단체협약하면서 상당히 줄였었는데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으로 인해서 이런 임금 자재비 장비대가 한꺼번에 줄어드니까 결국은 산재가 나오는 거고 이 하도급 단계마다 중간 착취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결국에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거 앞에서 보셔서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의 문제 이것이 건설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노정 합동 단속, 그다음에 단속원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실시하면서 그냥 뭐 법이 있으니까 지키겠지 이렇게 쳐다보아도 지금 사실 법 다 있는데 그 법대로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과 함께 단속하는 이런 제도를 실시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공사에서 먼저 임금 직불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전면적으로 적용해서 중간 착취를 근절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자. 그래서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그 지자체도 조사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산재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처럼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OECD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인데 사망재 유형이 사실 이렇게 재래식 정말 이게 조치만 제대로 했으면 법에 있는 조치만 제대로 했으면 안 나는 그런 사고들로 실제로 사망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제대로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결론이 날 수 있는 건데 보호구 지급 제대로 안 합니다. 요즘 아까 그 실태조사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전에는 그래도 다 주면서 안전벨트도 매라 뭐 안전모 안 쓰면 퇴출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즘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전모가 뭐 다 달라요라는 얘기서부터 알아서 저기 가져다 쓰세요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그것도 공공공사 현장에서 막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교육할 때 사인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현장에서 공공공사 현장인데도 심지어 교육을 보통 이제 한 달에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10분 하고 나서 사인하고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조치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공기 압박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편의시설 아까 앞에서 나왔죠. 편의시설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휴게실을 그동안 사실 노동조합이 들어가면 조합팀 휴게실을 받으면서 조합팀 때문에 다른 팀들도 휴게실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점심시간에 잠깐씩 쉴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휴게실을 주는 빈도가 지금 아주 이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조합팀도 그 휴게실을 못 받은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였는데 요즘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책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정말 해보자. 저희가 요즘 각 지자체, 뭐 경찰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현장 실태를 좀 노동조합하고 같이 합시다. 회사에서 솔직히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입니다. 왜냐면 다른 일 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서류 갖다 놓고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지점에 가지 않고 이러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은 실사를 할 수 있잖아요. 좀 공개해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현재 노동안전 지킴이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그냥 자격증이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여름에 휴게 시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제정인데요. 불안정한 고용부자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단기 근로계약, 뭐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심지어 하루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르기 위해서, 해고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서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합원 고용 차별 정말 심각합니다. 건폭몰이 이후에 현장에서 다 쫓겨나고 신규 현장에서는 조합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 안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조합원 안 쓰겠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정말 숙련을 가지고 있던 이 조합원들이 다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일자리 찾아다니느라고 지금 정말 그냥 일하는 것도 사실 건설 현장은 힘들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노동 강도도 강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 때문에 지금 전국을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 우리가 밀려는 자리에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0년, 30년 일했던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보통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더 많이 착취당하고 또 그러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더 많이 착취당하고 산재 위험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의왕에 있는 어떤 현장에서 해체 노동자가 추락을 했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추락을 했으면 바로 신고해서 119를 부르고, 물론 이제 그 노동자 사망했습니다만은 옆에 우리 조합팀에 있는 조합원이 보고 119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건설 노동자들을 일정 비율 현장이 생기면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을 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안산엔 조례가 있으니까 좀 실효성 있게 좀 개정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또는 노동조합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공공 무료취업 발전센터들을 활용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그 초단기 근로계약서를 말씀드렸는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전에 제가 연담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 정부가 만든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냥 공고만 해놔가지고 지들이 하고 싶은 말 다 써놓고 그냥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회사들이. 네, 그거 하지 말고 표준근로계약서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이제 그런 고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앞에서 쭉 했었는데 우리 조합원들 작년에 한참 공안 탄압 몰아치던 그 시기에 1924명을 그 경력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1년 미만부터 해서 20년 이상까지 쭉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3년 이상, 여기 3년 이상 100명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숙련을 가진 노동자들이 실제로 노동조합이 있다. 사실 그때 이 당시에 우리 조합원들이 5,000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일부만 사실 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요 사이 아마 요 3년에서 7년 요 사이에는 우리 아마 기능학교 수료한 그 조합원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그래야 그리고 또 숙련 인력을 의무 고용하는 환경이 있어야 그 제대로 건설 산업이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시중 노임 단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금이 하락한 것, 10만 원짜리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켜도 지금 일거리가 없으니까 온다라고 하는 거고 사측은 대놓고 아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적게 줘도 오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온 김에 노젓 는다고 지금 건설 노동자들에게 마구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시공, 부실시공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적정임금 제도를
그 현재 적정임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적정임금 제도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시중노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를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해보자. 그렇게 하면 제값을 주고 고용함으로써 그러면 그 고용이 보장되니까 그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역할 이런 것으로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줄이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뒤에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적정임금제를 반영한 그런 조례를 만든 그 사례인데요. 적정임금을 이게 대한건설협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이상을 보장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시중노임 단가를 반영한 다음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에 포함하게 하는 거고 만약에 계약에 포함하지 않으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넣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걸 차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청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을 이제 넣어 놓은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적정임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17년, 19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런 실험을 해보면서 적정임금제 성공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사례를 소개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낙찰률이 상승하고 아까 저가 낙찰이라고 했잖아요. 낙찰률이 상승하고 내국인 고용 95%가 차지하고 산재가 감소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내국인 우선 고용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낙찰률이 상승하고 이게 내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안전 및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망 만인율이 시범사업 이런 시범사업을 한 곳에서는 0%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공사 부실벌점에서도 시범사업에서는 벌점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례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득하면서 이제 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임금제를 시행했을 때 지금 이제 뭐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대금 2바로, 그 다음에 이런 농비 명세서, 전자카드 시행 이런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국인이 우선 고용되고 임금 소득이 증가하고 노동자들이 이제 취업 여건, 근로 조건 개선이 되고 만족도나 사기가 짐작된다. 그럼 여기에 젊은 층 진입이 되고 숙련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에서 우리가 뭐 기능학교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숙련 인력들 육성하려고 정부에서 주는 그 사업, 훈련 사업,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을 쭉 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실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육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고 기술력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연구를 해서 아까 제가 출처가 신규현 박사님의 그런 발표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적정임금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아까 적정임금제 시행하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드는 건데요. 법대로 쭉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해 놓고 있고, 심지어 이런 근로계약 해지 이런 사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내용까지 쭉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계약 기간은 이 노동자가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하는 데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고용 기간을 보장하는, 그리고 임금도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급여 산정도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에 맞게 쭉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써서 실제 적정임금제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제공한 겁니다. 네, 그렇게 앞서 이제 4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5번째는 이제 지역 건설 현장 현안 논의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얘기, 이제 건설 노동자들, 현장을 가장 잘하는 건설 노동자들과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행되게 하려면, 정말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노정 협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역 내 건설 현장은 사실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우리 지자체는 현장에 대한 인허가권도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이제 발주처죠. 물론 이제 공공공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지만 내부 상황을 솔직히 알지 못하죠. 횟수도 워낙 높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감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건설 현장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건설 노동자와 수시로 논의해서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이 정말 각
구석구석에 우리 모든 직종의 노동자들이 조합원들로 있고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어떤 요소들, 위험 요소들, 그다음에 잘못되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노정협의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정협의회를 만들고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하겠다 되게 된다면, 그래서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피해를 본 우리 조합원들이 사과를 받아야 된다. 아까 장경희 동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건설노동자들 심리 상태가 사실 심각합니다. 뭐 41.3%의 우울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저희 조합원이 이 공안 탄압 시기에 3분이 돌아가셨는데 2분은 60이 안 됐고요. 1분은 6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 그 건설노동자들이 아무리 다른 산업의 노동자들보다 한 10년 정도 좀 짧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통계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실은 한참 일하실 분들이어서 3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막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사실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퇴근하시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업이 돼서 이제 집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고 있던 분이 그냥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그분 61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3분이 우리 조합원만, 다른 지역은 어떤지 조사도 해보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우울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 뭐 노동조합 내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국가의 폭력을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그건 이제 같이 논의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